동남아시아에서 매일 수십억 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합법적 카지노 수익으로 위장된 돈, 온라인 계좌를 떠도는 정체불명의 자금. 10년 동안 구축된 이 시스템은 국제 제재마저 비웃습니다. 한 곳을 막으면 다른 곳에서 솟아나고 큰 조직을 해체하면 작은 세포들로 흩어집니다. 왜 한국인이 집중 타겟이 되었을까요? 범죄 조직은 어떻게 국경을 넘나들며 살아남을까요? 국제금융범죄 컨설턴트 박민재가 3년간 추적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와의 전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재입니다. 2023년 3월 저는 국제기구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메콩 지역 불법 자금 흐름 분석 의뢰. 첨부된 파일을 열자 방대한 데이터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2018년부터 축적된 카지노 거래 내역, 송금 기록, 그리고 각국 당국의 단속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15년간 금융 범죄를 다뤄왔습니다. 주로 기업 회계 부정이나 탈세 사건을 분석했죠. 그런데 이번 의뢰는 달랐습니다. 범죄의 규모도 규모지만 그 진화 속도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니 2018년 메콩 지역 카지노들의 수익이 급증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관광객 증가 덕분이라고 설명됐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뜯어보니 이상했습니다. 실제 방문객 수와 신고된 수익 사이에 괴리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돈이 들어왔고 너무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카지노는 원래 자금 세탁에 취약한 업종입니다. 현금 거래가 많고 승패를 조작하기 쉬우며 국경 지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서 감독이 느슨하죠. 그런데 메콩 지역은 이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곳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자금의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대부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유입됐지만 일부는 한국과 중국에서 왔습니다. 금액은 수백만 달러에서 수천만 달러까지 다양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어디로 갔는가였습니다. 송금 기록을 따라가다 보니 복잡한 경로가 드러났습니다. 카지노에서 빠져나간 돈은 여러 계좌를 거쳐 최종적으로 역의 금융센터로 향했습니다. 중간 과정에서 돈의 흔적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추적을 어렵게 만든 것이죠. 국제기구가 이 조사를 시작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마약 밀매, 인신매매, 불법 무기 거래 등 중대 범죄의 수익이 이 루트를 통해 세탁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합법적 도박 산업이지만 실제로는 범죄 자금의 통로였습니다. 저는 각국 당국의 단속 기록도 검토했습니다. 몇몇 카지노가 적발돼 영업 정지를 당했지만 그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한 곳이 문을 닫으면 다른 곳이 바로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마치 머리를 자르면 두 개가 돋아나는 히드라 같았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2020년부터의 변화였습니다. 팬데믹으로 카지노들이 문을 닫았는데 불법 자금 흐름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범죄 조직들이 새로운 방식을 찾아낸 것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재무 분석을 넘어선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범죄 생태계의 진화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조직들이 어떻게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하며 어떻게 법망을 피해가는가. 며칠 밤을 새워 데이터를 분석한 후 저는 조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2020년 전후의 변화를 집중 추적할 것. 둘째, 자금 흐름뿐 아니라 조직 구조도 파악할 것. 셋째, 피해국들의 패턴을 분석할 것. 국제기구 담당자에게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단순한 카지노 자금 세탁이 아닙니다.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최소 6개월은 필요합니다. 담당자는 시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정확한 분석을 요구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역내 국가들의 정책 결정에 사용될 예정이었으니까요. 저는 본격적으로 파고들 준비를 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모니터를 켰습니다. 2020년 1월부터의 거래 내역이 화면에 떴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20년 3월 세계가 멈췄습니다. 팬데믹으로 국경이 닫히고 카지노들이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저는 불법 자금 흐름도 같이 줄어들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정반대를 보여줬습니다. 금액은 오히려 증가했고 거래 빈도도 늘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는 2020년 4월부터의 송금 패턴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큰 금액의 일회성 송금 대신 작은 금액의 반복적 송금이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송금 목적지가 다양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카지노 관련 계좌였다면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회사, 결제 대행사, 심지어 개인 계좌들도 포함됐습니다. 범죄 조직들이 물리적 공간에서 디지털 공간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국제기구가 제공한 추가 자료에는 각국 경찰의 사기 신고 통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중반부터 온라인 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 구인 사기가 폭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한국, 일본, 중국, 대만, 그리고 호주 출신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인 피해 사례가 급증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2019년에는 월 평균 수십 건이던 신고가 2021년에는 수백 건으로 늘었습니다. 피해 금액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저는 피해 사례들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이었습니다. 첫째,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를 미끼로 한 금융 사기. 둘째, 온라인에서 친분을 쌓은 후 돈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 셋째, 고수익 일자리를 제한하며 현지로 유인하는 구인 사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접근했고 처음에는 신뢰를 쌓는데 공을 들였으며 피해자가 깨닫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돈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돈이 송금된 계좌는 대부분 동남아시아에 있었습니다. 자금 흐름을 추적하니 흥미로운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송금한 돈은 먼저 현지 은행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몇 시간 내에 여러 계좌로 분산됐습니다. 일부는 가상화폐로 전환됐고 일부는 다른 나라로 송금됐습니다. 최종 목적지를 추적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세련된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리 없었습니다. 범죄 조직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팬데믹은 단지 전환의 계기를 제공했을 뿐이죠. 국제기구 담당자가 추가 자료를 보냈습니다.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촉발된 사기 콜센터 관련 보고서였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등지에서 대규모 사기 조직이 촉발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호텔이나 리조트 단지 내에 거점을 마련했고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인력을 운용했습니다. 촉발된 조직원들 중 상당수가 한국인, 중국인, 대만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일한 게 아니었습니다. 구인 광고나 고수익 제한에 속아 현지로 갔다가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됐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면 폭력이 가해졌고 실제로 몇몇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강제로 사기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주로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였습니다. 한국인은 한국인을, 중국인은 중국인을 속이게 했습니다. 언어와 문화를 잘 아니까 사기 성공률이 높았던 것이죠. 저는 이 구조가 단순한 범죄를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조직적 인신매매이자 강제 노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자금 세탁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사기로 벌어들인 돈은 다시 카지노 시절 구축된 루트를 통해 세탁됐습니다. 타겟 국가들의 특성도 분석했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 호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경제 수준이 높아서 개인 자산이 많습니다. 둘째, 인터넷 사용률이 높고 온라인 거래에 익숙합니다. 셋째, 해외 투자나 부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범죄 조직 입장에서는 이상적인 타겟이었죠. 그런데 최근 몇 개월간 한국이 유독 집중 타겟이 된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일단 명확한 건 2020년을 기점으로 범죄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리적 카지노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토박, 수익 세탁에서 사기 수익 세탁으로, 소수의 큰 거래에서 다수의 작은 거래로 진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진화는 멈추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일까요?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명확했습니다. 2022년 말부터 한국인 대상 사기가 급증했고 2023년에는 다른 국가 대비 2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범죄 조직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시장 규모를 봤습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개인 자산 규모도 크고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게다가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에 익숙해서 재테크 관련 제안에 관심을 보입니다. 사기꾼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시장이죠. 하지만 진입 장벽도 있었습니다. 바로 언어입니다. 국제기구에서 입수한 내부 문서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촉발된 사기 조직에서 압수한 매뉴얼이었는데 거기에 타겟 국가별 난이도 평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어권 국가들은 난이도가 낮았습니다. 인공지능 챗봇이나 번역 프로그램으로 어느 정도 자동화가 가능했으니까요. 반면 한국어는 난이도가 높게 평가됐습니다. 문법 구조가 복잡하고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이 중요하며 맥락에 따라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기계 번역으로는 자연스러운 대화가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이상함을 느끼면 사기가 실패하죠. 그래서 조직들은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실제 한국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구인 사기의 목적이 여기 있었습니다. 고수익 일자리 광고로 한국인을 현지로 유인한 다음 여권을 압류하고 감금합니다. 그리고 강제로 다른 한국인을 상대로 사기를 치게 만듭니다. 거부하면 폭력이 가해지고 협조하면 약간의 보상이 주어집니다. 더 교묘한 방식도 있었습니다. 확보한 한국인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 신뢰를 주는 말투, 효과적인 설득 화법 등을 학습시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사람의 개입 없이도 어느 정도 자동화된 사기가 가능해집니다. 국제기구 담당자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한국인 유인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최근 사례를 들려줬습니다. 한구인 플랫폼에 동남아시아 현지 기업의 채용 공고가 대거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한국어 고객 상담 업무, 월급 300만 원 이상, 숙식 제공, 경력 무관. 매력적인 조건이었죠. 지원자들이 현지에 도착하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약속한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대신 외딴 건물로 끌려갔습니다. 여권을 빼앗기고 휴대폰을 압수당했습니다. 그리고 사기 작업을 강요받았습니다. 탈출에 성공한 몇몇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건물에 수백 명이 감금돼 있었고 대부분 한국인이거나 중국인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컴퓨터 앞에 앉아서 메시지를 보내야 했습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식사를 주지 않거나 구타했습니다. 감금된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외부의 상황을 알리려 하면 보복을 당했습니다. 몇몇은 도주를 시도하다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일부는 그 과정에서 사망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구조가 얼마나 치밀한지 깨달았습니다. 범죄 조직들은 단순히 돈을 훔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인을 이용해서 한국인을 속이고 그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로 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에 대한 부분도 조사했습니다. 기술 전문가와 상담한 결과 자연어 처리 모델을 훈련시키려면 대량의 실제 대화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한국어처럼 복잡한 언어는 더 많은 샘플이 필요합니다. 범죄 조직들이 수집한 데이터는 엄청난 가치가 있었습니다. 투자 관련 대화, 설득 화법, 거절 대응 방법, 신뢰 구축 과정 등이 모두 녹음되고 분석됐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챗봇을 훈련시키면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의 자동화 사기가 가능해집니다. 미래에는 더 심각해질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주도하고 인공지능이 보조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 역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주도하고 사람은 최소한의 개입만 하는 방식으로요. 한국 정부의 대응도 살펴봤습니다. 경찰청과 외교부는 주의보를 발령하고 구인 사기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수익에 현혹돼 현지로 갔고 그중 일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구조작전도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외딴 지역에 감금돼 있고 현지 당국의 협조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범죄 조직이 지역 권력자와 유착돼 있어서 단속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인 타겟팅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 분석과 기술 개발이 결합된 전략적 선택입니다. 조직들은 한국어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인을 직접 활용하고 나아가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 사용합니다. 이 추세는 앞으로 더 강화될 것입니다. 한국이 집중 타겟이 된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이 조직들은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확산되는가? 2022년 12월 캄보디아에서 큰 단속이 있었습니다. 시아누크빌 인근의 한 리조트 단지가 급습당했습니다. 경찰이 투입됐고 건물이 봉쇄됐습니다. 언론에는 대규모 사기 조직 소탕이라는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약 800명이 현장에서 발견됐고 그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었습니다. 한국인도 수십 명 포함됐죠. 저는 이 사건의 후속 상황을 추적했습니다. 단속 직후 몇 주간은 조용했습니다. 관련 송금 거래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드디어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패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미얀마와 라오스에서 유사한 송금 거래가 급증했습니다. 금액도 빈도도 방식도 캄보디아에서 보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마치 조직이 통째로 이동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국제기구 담당자에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답변이 왔습니다. 미얀마 국경 지역과 라오스 북부에서 새로운 거점이 확인됐습니다. 캄보디아 단속 직후 조직원들이 대거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지도를 펼쳐놓고 이동 경로를 표시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미얀마로, 캄보디아에서 라오스로. 그리고 최근에는 동티모르라는 이름도 등장했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한 곳이 막히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첫째, 국경이 느슨합니다. 메콩 지역 국가들은 육로로 연결돼 있고 국경 통제가 엄격하지 않습니다. 뇌물이나 위조 서류로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조직원들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둘째, 인프라가 비슷합니다. 호텔, 리조트, 사무실 건물 등 거점으로 쓸만한 장소가 어디든 있습니다. 인터넷만 연결되면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설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셋째, 현지 협조자를 구하기 쉽습니다. 경제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는 돈만 주면 건물을 빌려주거나 눈 감아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범죄 조직이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암세포에 비유했습니다. 암세포는 한 곳에서 제거돼도 다른 곳으로 전이됩니다. 혈관을 타고 이동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계속 증식합니다. 범죄 조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국 당국의 대응을 분석했습니다. 대부분 사후 대응이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거나 언론에 보도된 후에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단속은 주로 가시적인 거점에 집중됐습니다. 큰 건물, 많은 인원, 명확한 증거가 있는 곳 말이죠. 문제는 조직들이 이런 대응 패턴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적응했습니다. 눈에 띄는 대규모 거점 대신 작고 분산된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한 건물에 수백 명을 모아두지 않고 여러 장소에 수십 명씩 배치했습니다. 지역별 특성도 고려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시아누크비를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면서 카지노와 리조트가 많이 지어졌고 그 그늘에 범죄 조직이 자리 잡았습니다.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자 조직들은 떠났습니다. 미얀마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2021년 쿠데타 이후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졌고 일부 지역은 사실상 무법지대가 됐습니다. 범죄 조직들에게는 완벽한 은신처였습니다. 라오스는 경제 개발이 더뎠습니다. 북부 지역은 외부 감시가 거의 없었고 인터넷만 되면 어디서든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중국과 태국 사이에 위치해서 이동도 편리했습니다. 동티모르는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는 2002년에야 독립했고 행정 시스템이 아직 취약합니다. 인구도 적고 국제적 관심도 덜 받습니다. 조직들이 새로운 거점으로 삼기에 적합했던 것이죠. 저는 각 국가의 단속 기록과 이동 패턴을 겹쳐서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명확한 흐름이 드러났습니다. 캄보디아 단속 미얀마, 라오스 증가. 미얀마 일부 지역 단속 다른 지역으로 이동. 라오스 북부 단속 동티모르 진출. 마치 물처럼 흘러갔습니다. 한쪽을 막으면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또 막으면 새로운 경로를 찾았습니다. 완전히 차단하려면 모든 경로를 동시에 막아야 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 전문가와 인터뷰했습니다. 왜 영내 국가들이 공조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전문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외국 투자 유치가 우선이고 어떤 나라는 내부 문제로 여력이 없습니다. 범죄 단속은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범죄 조직이 현지 권력자와 유착돼 있었습니다. 뇌물을 주고받거나 사업상 이익을 공유하거나 심지어 정치적 보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단속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범죄 조직의 이동성은 영내 국가들의 행정력 격차에서 비롯됩니다. 조직들은 가장 취약한 지역을 찾아 이동하며 단속이 강화되면 다음 취약 지역으로 옮깁니다. 이것은 암세포의 전이와 유사한 패턴입니다. 한 곳을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조직들은 이미 그런 대응을 예상하고 있었고 대비책을 마련해뒀습니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조직들의 적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동만이 아니라 구조 자체도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상반기 대규모 거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언론에는 성공적인 단속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수백 명이 구조됐고 조직 간부들이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데이터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전체 불법 자금 흐름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대형 거점이 폐쇄됐는데도 거래 건수는 비슷하게 유지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조직들이 더 작은 단위로 쪼개졌던 것입니다. 국제기구에서 새로운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최근 적발 사례들을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흥미로운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과거에는 한 건물에 수백 명이 모여 있었다면 이제는 여러 장소에 10명에서 30명씩 분산돼 있었습니다. 작은 규모의 거점들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일반 주택이나 소규모 사무실을 사용했고 외부에서 보면 평범한 회사처럼 보였습니다. 간판도 걸지 않고 소음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조차 뭐 하는 곳인지 몰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의 연결 방식이었습니다. 각 거점은 독립적으로 작동했지만 동시에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마치 세포 조직처럼 말이죠. 생물학에서 세포 조직이란 각 세포가 독립적으로 기능하면서도 필요할 때 협력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한 세포가 파괴돼도 다른 세포들은 계속 작동합니다. 전체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면 모든 세포를 동시에 제거해야 합니다. 범죄 조직도 똑같았습니다. 한 거점이 적발돼도 다른 거점들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연락망은 암호화된 메시징 앱으로 유지됐고 자금은 가상화폐와 지하 송금망으로 이동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디지털로는 긴밀하게 연결된 구조였습니다. 저는 적발 사례들을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한 도시 내에서도 여러 거점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서로 10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했고 겉보기에는 아무 관련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금 흐름을 추적하니 같은 조직임이 드러났습니다. 각 거점의 역할도 달랐습니다. 어떤 곳은 피해자와의 초기 접촉을 담당했습니다. 투자 상담이나 채팅을 통해 신뢰를 쌓는 단계죠. 다른 곳은 실제 송금을 유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다른 곳은 후속 관리를 맡았습니다. 피해자가 의심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추가 송금을 유도했습니다. 분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각 거점은 전체 사기 과정의 일부만 담당했습니다. 선량한 거점이 적발돼도 전체 프로세스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점이 그 역할을 대신했거나 새로운 거점이 빠르게 만들어졌습니다. 조직원들 간의 연락도 최소화됐습니다. 한 거점의 사람들은 다른 거점의 위치나 구성원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시는 암호화된 메시지로 전달됐고 대면 접촉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거점이 적발돼도 다른 거점들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법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악몽이었습니다. 한 곳을 단속해도 전체 조직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압수한 자료에는 일부 정보만 있었고 나머지는 암호화돼 있거나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어서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동남아시아 한 국가의 경찰 관계자와 통화했습니다. 작년에 큰 거점 하나를 단속했습니다. 200명 넘게 구조했고 증거도 많이 확보했죠. 그런데 한 달 후 비슷한 사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아마 같은 조직의 다른 거점이 계속 운영된 것 같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 거점들을 추적하지 않았습니까?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압수한 휴대폰과 컴퓨터에는 부분적인 정보만 있었어요. 다른 거점의 위치나 연락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직이 애초에 정보를 분산시켜 놨던 거죠. 이런 구조는 조직 생존에 최적화돼 있었습니다. 유연하고 회복력이 강하며 추적하기 어려웠습니다. 전통적인 단속 방식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추적했습니다. 2022년 중반부터 거점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형 단지가 주류였다면 그 이후로는 소형 거점이 늘어났습니다. 캄보디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대대적인 단속이 계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조직들은 학습했습니다. 큰 규모는 눈에 띄고 척발되기 쉽다는 것을. 그래서 작아지고 흩어지고 연결성을 유지하되 독립성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기술도 한몫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암호화 메시징, 가상화폐 같은 도구들이 이런 분산 구조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디지털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범죄 조직은 세포 조직 구조로 진화했습니다. 각 거점은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도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습니다. 한 거점의 적발이 전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이런 구조는 법 집행 기관의 대응을 극도로 어렵게 만듭니다. 이제 더 깊은 질문을 던져야 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자금이었습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전체 시스템의 뼈대를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금을 추적하는 일은 미로를 헤매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피해자가 송금한 돈은 현지 은행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몇 시간 안에 여러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일부는 다른 계좌로 이체됐고 일부는 가상화폐로 전환됐습니다. 또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됐습니다. 저는 한 건의 사례를 끝까지 추적해봤습니다. 한국의 피해자가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돈은 캄보디아의 한 은행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계좌주는 현지인 이름이었지만 실제 소유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2시간 후 그 돈은 3개 계좌로 나뉘었습니다. 각각 180만 원, 170만 원, 150만 원이었습니다. 세 계좌는 서로 다른 은행에 있었고 계좌주도 달랐습니다. 하루 후 180만 원은 태국으로 송금됐습니다. 170만 원은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체돼 피트코인으로 전환됐습니다. 15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됐습니다. 그 이후의 흐름은 더 복잡했습니다. 태국으로 간 돈은 다시 여러 계좌를 거쳐 홍콩의 한 회사명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피트코인은 여러 지갑을 거쳐 최종적으로 어느 거래소에서 현금화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현금으로 인출된 돈은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500만 원이 완전히 흩어진 데 걸린 시간은 사흘이었습니다. 이것이 한 건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건의 거래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체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과정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국제기구가 제공한 오래된 보고서를 다시 들춰봤습니다. 2018년부터 메콩 지역의 자금 세탁 실태를 다룬 자료였습니다. 당시에도 카지노를 통한 자금 세탁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보다 단순했습니다. 불법 자금을 카지노에 가져가서 칩으로 바꿉니다. 약간 도박을 한 후 칩을 다시 현금으로 교환합니다. 그러면 카지노 수익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량의 현금을 운반해야 하고 카지노의 협조가 필요하며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직들은 더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은행 네트워크였습니다. 지하은행은 공식 금융 시스템 밖에서 작동하는 송금 네트워크입니다. 동남아시아, 중국, 인도 등지에서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원래는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고국에 송금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공식 은행보다 수수료가 싸고 절차도 간단했으니까요. 범죄 조직들은 이 네트워크를 활용했습니다.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지하은행 루트로 빼돌렸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남지 않았고 추적도 어려웠습니다. 지하은행의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어국에서 비국으로 돈을 보내려면 어국의 지하은행에 돈을 맡깁니다. 그러면 비국의 제휴, 지하은행이 같은 금액을 받는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실제로 국경을 넘는 돈은 없습니다. 양쪽 지하은행이 장부상으로만 거래를 기록합니다. 나중에 두 지하은행은 쌓인 거래를 정산합니다. 무역 거래나 관광 수입 같은 합법적 경로로 위장해서 돈을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제 송금 기록에 남지 않고 외환 통제도 피할 수 있습니다. 범죄 조직들은 10년에 걸쳐 이 시스템을 확장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역에 제휴 관계를 구축했고 중국과 홍콩을 거점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수십억 원을 며칠 안에 세탁할 수 있는 규모가 됐습니다. 국제 제재도 이 시스템을 막기 어려웠습니다. 제재는 주로 공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은행이나 거래소의 거래 중단을 명령하거나 특정 계좌를 동결시킵니다. 하지만 지하은행은 공식 시스템 밖에 있었습니다. 가상화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가상화폐 거래소가 동남아시아에 많이 생겼습니다. 규제가 느슨한 곳이 많았고 실명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범죄 조직들은 현금을 가상화폐로 바꾼 후 여러 지갑을 거쳐 이동시켰습니다. 블록체인상에서는 거래가 기록되지만 지갑 소유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다른 나라의 거래소에서 현금화하면 추적이 끊겼습니다. 금융 전문가와 상담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최소 5년에서 10년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두 명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10년 이상 공들여 구축한 인프라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일부 거점을 폐쇄하고 일부 계좌를 동결시켜도 전체 시스템은 작동했습니다. 다른 루트가 있었고 백업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마치 인터넷처럼 한 경로가 막혀도 다른 경로로 데이터가 흐르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범죄 조직들은 10년에 걸쳐 정교한 자금 세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하은행 네트워크와 가상화폐를 활용해 국제 제재를 우회합니다. 이 시스템은 개별 거점의 폐쇄나 계좌 동결로는 무력화되지 않습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전체 네트워크를 차단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제 최종 질문으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저는 3년간의 분석 결과를 앞에 놓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범죄 조직들은 계속 진화하고 있었고 현재의 대응 방식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개별 거점을 단속하고 일부 계좌를 동결하고 몇몇 조직원을 체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조직들이 너무 유연했습니다. 한 곳이 막히면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큰 거점이 척발되면 작은 단위로 쪼개졌습니다. 물처럼 흘러가면서 형태를 바꿨습니다. 경직된 법 집행 시스템은 이런 유연성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둘째, 인프라가 너무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10년 동안 구축된 지하금융망, 영내 전역에 퍼진 협조자, 네트워크, 정교하게 설계된 자금 세탁 루트. 이것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고 따라서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셋째, 영내 국가들의 대응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는 적극적으로 단속했지만 어떤 나라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정보 공유도 원활하지 않았고 공동작전도 드물었습니다. 조직들은 이런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최근 5년간의 단속 사례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대규모 작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구조됐고 수백억 원의 자산이 압수됐습니다. 언론에서는 성공적인 단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데이터를 보면 달랐습니다. 단속 직후 한두 달은 활동이 줄어들었지만 곧 회복됐습니다. 때로는 이전보다 더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조직들이 적응하고 재편하고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숲속의 잡초 같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을 잘라내도 뿌리는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라났습니다. 뿌리를 완전히 뽑지 않는 한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뿌리는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 취약한 행정력. 동남아시아의 많은 지역에서 법 집행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경찰 인력이 적었고 장비가 낙후됐으며 예산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국경 통제도 느슨했고 부패도 만연했습니다. 둘째, 경제적 유인. 범죄 조직들은 현지에 돈을 뿌렸습니다. 건물주에게는 높은 임대료를 주고 협조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며 때로는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척했습니다. 경제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는 이런 돈이 큰 유혹이었습니다. 셋째, 국제협력의 부재. 범죄는 국경을 넘나들지만 법 집행은 국경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경찰이 다른 나라에서 활동할 수 없었고 정보 공유도 제도적 장벽이 많았습니다. 범죄자들은 이 틈을 이용했습니다. 저는 각국 당국과의 인터뷰 내용을 다시 들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의 말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리도 문제를 압니다. 하지만 자원이 부족합니다. 인력도 예산도 기술도 모자랍니다. 우선순위도 밀립니다. 마약, 살인, 테러 같은 더 긴급한 사안들이 있으니까요. 또 다른 관계자는 정치적 압력을 언급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범죄 조직이 정치인이나 유력 인사와 연결돼 있습니다. 단속하려고 하면 압력이 들어옵니다. 때로는 인사 조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위에서 지시가 없으면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국제기구 담당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내 국가들의 협력을 요청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주권 문제도 있고 정치적 이해관계도 다릅니다.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다 보니 공조가 어렵습니다. 저는 현재 대응 방식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했습니다. 개별 거점을 급습하고 폐쇄하는 것은 증상을 완화할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범죄 조직들은 이미 이런 대응을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더 큰 그림을 봐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역의 행정력, 경제구조, 국제협력체계가 모두 얽혀있는 복합적 문제였습니다. 표면만 긁어서는 안 됐습니다. 조직들이 뿌리내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영내 국가들의 행정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경 간 협력을 제도화하며 불법 자금 흐름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며 정치적 의지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처럼 계속 표면만 단속하면서 범죄 조직들이 적응하고 진화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 말고는 저는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정하지만 정직한 평가가 필요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현재 접근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키보드 앞에 앉아서 첫 문장을 썼습니다. 현재의 단속과 제재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쓰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저는 3년간 수집한 데이터, 인터뷰 내용, 분석 결과를 종합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문제는 개별 국가나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고서의 첫 부분에는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카지노 자금 세탁, 2020년 팬데믹을 계기로 한 온라인 사기로의 전환, 한국을 비롯한 고소득 국가들에 대한 타겟팅, 조직의 분산화와 세포 조직화, 그리고 10년에 걸쳐 구축된 지하 금융망. 숫자도 제시했습니다. 최근 3년간 피해 신고 건수, 추정 피해 금액, 척발된 거점수, 구조된 인원.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두 번째 부분에서는 현재 대응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개별 단속의 일시적 효과, 조직의 빠른 적응과 재편, 영내 국가 간 공조 부족, 자금 흐름 추적의 어려움, 그리고 근본 원인인 취약한 행정력과 국제협력 체계 미비. 세 번째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해결 방안 제시. 저는 세 가지 축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영내 국가들의 행정력 강화. 법 집행 기관의 역량을 높여야 했습니다.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디지털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며 담당자들에게 전문 교육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국경 통제도 강화해야 했습니다. 출입국 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국가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의심스러운 이동을 즉시 포착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둘째,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 확보. 지하은행 네트워크를 차단하려면 공식 금융 시스템을 강화해야 했습니다. 모든 계좌에 대한 실명 확인을 철저히 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했습니다. 국가 간 금융정보 공유도 필수적이었습니다. 한 나라에서 송금된 돈이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추적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셋째, 국제협력의 제도화. 아세안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영내 국가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수사를 진행하며 범죄자, 인도 절차를 간소화해야 했습니다. 정기적인 회의와 훈련을 통해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실패에서 배워야 했습니다. 저는 각 제안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기술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금융 투명성을 위해서는 통일된 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국제 협력을 위해서는 법적 장벽을 낮추는 조약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주권 문제가 있었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으며 예산 확보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있을까요? 지금처럼 계속 표면만 단속하면서 범죄 조직들의 진화를 지켜보는 것 말고는.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범죄 조직들은 계속 진화하고 기술은 계속 발전하며 피해는 계속 확대될 것입니다. 영내 국가들이 공동의 적을 인식하고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질적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두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전체의 문제입니다. 보고서를 완성한 후 국제기구에 제출했습니다. 며칠 후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훌륭한 분석입니다. 이 보고서는 다음 달 아세안 장관급 회의에서 참고 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실제로 변화가 일어날까요? 담당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정치적 의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문제를 정확히 진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올바른 진단이 없으면 올바른 처방도 없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제를 진단하며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 실제 실행은 정책 결정자들의 몫이었습니다. 몇 주 후 아세안 회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영내 국가들이 범죄 조직 대응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합동 수사를 추진하며 금융 시스템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 실행 계획도 나왔습니다. 내년부터 영내법 집행기관 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선언과 실행 사이에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선언이 있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이 더 많이 인식됐고 피해가 실제로 확대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계속 데이터를 모니터링했습니다. 변화가 즉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범죄 조직들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고 피해 신고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긍정적 신호도 있었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국경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출입국 시 더 철저한 검사를 했고 의심스러운 인물의 이동을 추적했습니다. 몇몇 주요 거점이 동시다발적으로 단속됐는데 이는 국가 간 정보 공유가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금융 규제도 조금씩 강화됐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독이 강화됐고 실명 확인 절차가 엄격해졌습니다. 의심스러운 거래가 포착되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었고 범죄 조직들도 계속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방향은 맞았습니다. 개별 단속에서 시스템 개선으로,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개별 국가 노력에서 지역 협력으로.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범죄 조직의 진화 능력, 국제 협력의 중요성, 그리고 근본적 해결의 어려움. 완벽한 해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데이터를 봅니다. 숫자들이 흐르고 패턴이 드러나며 새로운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드러내고 그 작동 방식을 이해하며 대응 방법을 찾는 일. 그것이 제 역할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영내 국가들이 진정으로 협력하고 시스템이 강화되며 범죄 조직들이 발붙일 곳을 잃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래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멈추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압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